문경장터가 열리는 날, 장터 한 구석에서는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그리고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돈과 운이 엇갈리는 자리이지요. 오늘도 그 자리에는 소장수로 전국을 떠도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체구가 크고 힘이 세지만 소장수로서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 봉섭이와 그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다른 한 명은 몸은 왜소하며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지만 소를 보는 눈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알아주는 소장수 흥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친구들보다도 친하게 붙어 다니며 전국을 누비는 이 두 사람도 노름판 앞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도박에 수를 겨루었지요. 야, 봉섭이 이 자식아. 도대체 무슨 수작을 쓰는 것이냐? 네 좋은 말 할 때 폐 똑바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여. 흥섭이 먼저 으르렁거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봉섭이는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이고 흥섭이 아재 참말로. 내가 무슨 수작질을 했다고 그럽니까요? 내 실력이 아재 실력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일이 되는 거 다니겠습니까요? 흥섭이 그 말에 눈을 부라리며 봉섭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지요. 봉섭이 네가 수작질을 하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놈아. 내가 소장수 생활만 30년을 하면서 그동안 노름으로 딴 돈이 얼만디 말이오 이놈아. 이 판에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 먹으려 들면 네 소장수 생활 오래 못할 줄 알아. 하이고 아재가 그렇게 내 소장수 생활까지 걱정을 해주는지 몰랐구만요. 내가 수작을 썼다면 말을 하지 말고 수작을 썼다는 증거를 대셔야지. 어찌 이리 사람 멱살을 잡으시나. 아이고 흥섭이 아재도 그리고 봉섭이 자네도 좀 그만들 하이소. 이게 그저 노름판 아닙니까요. 놀라고 하는 것에 이리 감정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소장수의 말의 싸움은 이쯤에서 그치고 둘은 각각 등을 돌린 채 노름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은 우시장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문경장터가 활기를 띠는 아침, 두 사람은 소를 살피며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소들은 전부 외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좋고 나쁜 소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는 단연 30년 경력의 흥섭이 최고였습니다. 어제까지 노름판에서 의기양양했던 봉섭이는 그런 흥섭이를 졸졸 쫓아다니며 소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흥섭이 아재, 저놈은 어떻습니까요? 딱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힘도 세 보이는데 말이어요. 흥섭이 대꾸를 하지 않자 봉섭이는 흥섭이를 놀리며 재차 물었지요. 하이고 흥섭이 아재, 거 노름판에서 있었던 일은 노름판에서 묻어두셔야지. 알았구만요. 알았소. 내 오늘 저녁에 명옥씨 주막에 가서 술 한잔하고 거 숙박비도 내가 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좀 어떤지 봐주시구려. 그제사 흥섭이는 마음이 누그러진 듯 봉섭이 가르킨 소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말이오. 저 콧잔등이 바짝 마른 것을 봐라잉. 저런 놈은 성질이 더러워서 사봤자 그저 애물단지가 될 것이구만. 흥섭이 아재, 콧잔등이 바짝 마르면 뭐가 문제인데요? 흥섭이는 소의 목덜미를 한번 훑어보더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콧잔등이 바짝 마른 놈들은 말이오. 되게 성질이 못되었고 쉽게 사납게 구는구만. 이런 소는 처음에는 그저 무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일단 장터에 서면 뿔을 들이밀고 달려드는 놈들이 많다니께. 그래서 이런 놈을 외형만 보고 자칫 잘못 사면 나중에 사고 팔기 힘들어 고생만 하게 될 것이구만. 봉섭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 섞인 표정으로 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흥섭이 아재, 그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요? 아재는 어찌 그런 걸 딱 보고 아는지 신기할 따름이구만요. 그러자 흥섭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이 녀석아. 30년 동안 이 길을 다니며 배운 거지. 소장수라는 것이 마냥 소 파는 일 같아도 실은 그것을 파는 사람 눈속을 읽는 일이라니까. 거 소도 그렇지만 사람 눈도 잘 봐야 한다잉. 하이고 알았구만요. 내 약속대로 오늘은 제대로 한잔 살랍니다요. 그날 저녁 우시장 근처의 주막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를 보낸 피곤함도 잠시. 봉섭이와 흥섭이는 주모가 내오는 따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에 금세 기운을 차렸지요. 자, 한 잔 받아라잉. 하이고 흥섭이 아재, 오늘도 아재 덕분에 허탕 안 치고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구만요. 저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흥섭이는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봉섭이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말이여 몇 번이고 하는 말이지만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면서 살 것이요? 봉섭이는 흥섭이의 말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흥섭이 아재,
저는 아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요. 아, 나중에야 언젠가 저도 자리를 잡겠지만서도 지금은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며 사는 생활이 딱 성미에 맞는다니까요. 사람이 말이오. 뿌리를 내려야 재산도 늘고 뭐든 되는 법이라니께. 내가 지금 이렇게 장마다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은 편한 것이 왜인 줄 아느냐이.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가 있기 때문이라니께. 아재는 좋은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세상 구경도 덜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요. 한 곳에 얽매이기에는 아직 쪼깐 아쉽구만요. 그래요? 네 말대로 지금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언젠가 오래가지 않아 네가 내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잠든 탓에 머리가 멍하고 입안이 바싹 말랐지요. 그는 옆에 누워있던 봉섭이를 찾으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방 안에 있어야 할 봉섭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놈이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오? 짐은 그대로 둔 것을 보니 이놈이 나를 먼저 두고 장에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냐이? 흥섭이는 이마를 문지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몸이 찌뿌둥했지만 그것보다도 봉섭이가 없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지요. 그리하여 흥섭이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주막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다냐? 흥섭이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주모의 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요. 흥섭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봉섭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주모의 방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봉섭이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나쁜 짓을 하다 딱 걸린 사람처럼 어정쩡하였지요. 이 녀석아 네가 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흥섭이 어이없어하며 말을 하자 봉섭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하이고 아재고 제가 그냥 잠깐 주모랑 이야기나 좀 나누러 들어갔구만요. 그때 주모 역시 방에서 나오며 봉섭이를 보고 혀를 끌끌 찼지요. 하이고 이렇게 금방 끝을 볼 거. 뭐한디 방으로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리고 얼마 뒤 주모는 아침상을 들고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 이게 무엇이오? 주모가 아침부터 백숙을 다 내오시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참말로. 주모는 백숙을 상 위에 올려놓으며 툴툴대며 말했지요. 워낙에 거 힘이 시원찮으니 불쌍해서 힘내라고 주는 것이구만요. 주모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니 흥섭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봉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주모가 말은 저래도 백숙을 떡하니 내놓는 것이 아주 네가 대단하기는 했나 보구나. 그런데 봉섭아,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너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한다 진짜로.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외로움만 남는 법이오. 봉섭이는 또 그 소리냐며 고개를 저으며 툴툴거렸지요. 흥섭이 아재. 아재도 젊었을 때는 다 놀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쉽게 한 사람에게 정착하겠습니까? 봉섭이의 말에 흥섭이는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달랐구만. 일찍이 지금의 마누라를 만나 평생 한눈 안 팔고 한 사람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오. 아니 아재가요? 평생 형수님만 보면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흥섭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 한 모금을 들이켰지요. 그래 남녀 관계도 말이오. 술처럼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이지.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헌신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법이구만. 그러니 니도 좀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정착할 생각을 해야 한다잉. 봉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아재. 제가 아재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디 말입니다. 당장은 이 백숙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놈이 참말로. 두 사람은 그렇게 웃음 속에서 아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흥섭이는 봉섭이를 아들같이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그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해하였지요. 우시장이 활기를 띤 어느 날 봉섭이는 흥섭이의 도움으로 좋은 암소 한 마리를 높은 값에 팔았습니다. 덕분에 그 날은 소장수 생활을 하며 드물게 큰 돈이 손에 들어왔기에 봉섭이는 장이 끝난 후 장터 한쪽에서 커다란 닭 한 마리를 사들고는 흥섭이에게 내밀었지요. 흥섭이 아재. 오늘 제가 아재 덕을 봤으니 이걸로 거 형수님하고 몸보신이나 좀 하시구려. 늘 저한테 이렇게 도움 주시는 것도 고맙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허 어차피 우리 집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니 말이오. 차라리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하루 묵고 가지 않겠는가? 아 우리 집에 행랑방이 비어있으니 체면 차릴 것 없구만 그래. 봉섭이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하이고 아재 그러면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어서 좋구만요. 그럼 오늘은 아재 댁에서 한잔 해야겠구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달구로 백숙을 끓이면 거기에다가 매실주도 한 잔 곁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섭이 아재. 흥섭이는 봉섭이의 제안에 크게 웃으며 말을 했지요. 허, 매실주는 내가 살 테니 걱정 말게.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푹 쉬고 가게나. 한참을 걸어 둘은 마침내 흥섭의 집에 도착을 했지요. 흥섭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집이 낡기는 했으나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지붕과 깔끔하게 쓸린 마당이 정겨움을 자아냈고 봉섭이는 그 정겨운 분위기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아재 집이 참말로 좋구만요. 이래서 아재가 장에 다니고 나서도 집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 딱 이해가 갑니다요. 그때 집안에서 흥섭이의 부인 춘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춘자는 두 사람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봉섭이에게 다가왔지요. 하이고, 자네가 우리 서방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봉섭이구만. 우리 서방님이 어찌나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던지. 요즘은 자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재미로 일하는 맛이 더 난다고 하더라니까. 봉섭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아재를 항상 귀찮게만 하는 줄 알았었는디. 춘자는 봉섭이의 말을 듣고 빙긋이 웃어 보였지요. 우리 서방님이 자네를 얼마나 생각하고 챙기는지 모르는구만. 저 사람이 워낙에 말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봉섭이는 춘자의 말에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든 닭을 내밀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님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장터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거 몸보신 하시라고요. 하이고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는가 그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디. 잠깐만 기다리시게나 이놈 잡아서 금방 백숙 만들어 내올 테니. 두 사람은 마루에나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구려. 해가 저물고 흥섭의 부인 춘자가 내어온 백숙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닭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흥섭과 봉섭은 술잔을 기울였지요. 흥섭이 아재. 내 이렇게 대접을 다 받으니 정말 감격스럽기 그지없구만요. 흥섭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부딪히며 말을 이어갔지요. 감격스럽기는 무슨. 내가 자네를 한번 대접하기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디. 그날이 오늘이구만. 오늘은 우리 집에서 푹 자고 내일 다시 장터로 같이 가세.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드는 사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평상 맞은편에서 누군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싸기를 마치고 돌아온 흥섭이의 딸 춘심이었지요.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조용히 집으로 들어서는 춘심이의 모습은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맑고 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고 고운 눈매가 평상 쪽을 잠시 스치고 지나가자 봉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놓친 채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잔을 잡으려 했지만 술은 땅에 쏟아진 뒤였지요. 하이고, 자네 벌써 술에 취했는가?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구만. 흥섭이는 그런 봉섭이를 보고는 혀를 차며 웃음을 터뜨렸고 봉섭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섭이, 자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푹 쉬게나? 전국을 떠돌다 보면 이런 날도 필요한 법이지. 몸도 그리고 마음도 좀 쉬어야 하는구만. 하이고 아재 덕분에 오늘은 잘 쉬겠습니다요. 흥섭이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 봉섭이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행랑방에 누워 눈을 감아보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춘심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 보았던 그녀의 환한 얼굴, 피곤함 속에서도 고운 빛을 띠던 그녀의 눈길이 지워지지가 않았지요.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내가 술이 덜 깨서 이런 것이라냐? 봉섭이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자신을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춘심이처럼 단번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봉섭이는 밤새 뒤척이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춘심이의 모습은 날이 밝을 때까지도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흥섭이는 어젯밤 매실주를 나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장날인 만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 장돌뱅이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그는 부지런히 장에 나갈 채비를 마치고 봉섭이가 있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아, 일어나야지. 오늘도 장날이니 너도 얼른 준비하거라.
봉섭이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자 이상한 기운의 문을 슬쩍 열어보니 방 안에서는 봉섭이가 흐느적거리며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지요. 봉섭이는 흥섭이를 보며 힘겹게 웃어 보이더니 약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하이고 아재, 오늘은 몸이 영 안 좋습니다요. 곧불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장에 가기가 힘들 것 같구만요. 흥섭이는 봉섭이의 기운 없는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봉섭이가 최근 무리하며 고생한 흔적이 엿보였지요. 그래, 네가 최근에 무리를 하기는 했구먼. 장날마다 쉬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몸이 버틸 수가 있어야지. 오늘은 내 혼자 장에 다녀올 테니 너는 여기서 푹 쉬고 있어라. 봉섭이는 미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구만요, 흥섭이 아재. 내가 같이 가서 무거운 짐이라도 좀 들어야 하는디. 무슨 소리요? 몸이 아플 때는 당연히 쉬어야지. 나중에 더 큰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잘 챙겨야 하구만. 너그 형수님이 죽이라도 끓일 수 있게 내일로 둘 테니 니는 아무 걱정 말고 쉬고 있어라잉. 그렇게 말하고는 흥섭이는 꾸린 짐을 둘러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흥섭이 말한 대로 그의 부인 춘자는 죽과 함께 간단한 찬을 올린 소반을 가지고 행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서며 봉섭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봉섭이 자네 이거 내가 간단히 준비한 죽이니 먹고 몸 좀 추스리게나. 아프다고 굶으면 더 고생하는 법이여. 형수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형수님도 참말로 아재 못지않게 따뜻하신 분이구만요. 그리고 그 순간 봉섭이 머뭇거리며 간청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거드릴 말씀이 있는디 말이오요. 제가 보니 이 방이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에게 세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어차피 여기가 장하고도 가까운 좋은 위치고 저 역시 흥섭이 아재와도 더 자주 다닐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요? 춘자가 봉섭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자 봉섭이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에 20냥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수님도 집안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섭이의 말에 춘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기에 정기적으로 방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요. 20냥씩이라. 그러면 말이오. 자네가 나에게 직접 돈을 주고 우리 서방님에게는 이 얘기를 비밀로 해줄 수 있겠는가? 물론이지요, 형수님. 이 일은 형수님과 저만의 약속입니다요. 제가 일단 석 달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봉섭이는 미소를 띠며 짐에서 돈을 꺼내 석 달치 반값을 건넸습니다. 춘자는 돈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좋네. 이 방은 그럼 자네 것이구만.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요. 제가 집에서 짐을 챙겨서 내일 바로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봉섭이는 환한 얼굴로 행랑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봉섭이는 이제는 흥섭이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춘심의 얼굴이 스치며 떠오르는 설렘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집안일을 보며 마당에 나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봉섭이가 커다란 짐을 지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흥섭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섭이를 바라보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며 물었지요. 봉섭아이,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도대체 그 짐들은 다 무엇이란 말이냐이? 봉섭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짐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는 대꾸했습니다. 하이고 아재, 제가 어제 여기서 하루 자보니까 말이오요. 우리 집에서 잘 때보다 훨씬 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터랑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요. 무엇이라고? 흥섭이는 봉섭이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듯 천천히 부인을 쳐다보니 부인 춘자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흥섭이는 부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그녀에게 따로 묻는 대신 곧 한숨을 쉬며 봉섭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요? 네가 여기서 지내겠다면 내 뭐라 하겠냐이? 다만 방을 쓸 거면 청소랑 잘하고 괜히 행랑방을 어지럽히지만 마라이. 그거야 당연하지요, 아재. 제가 아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디 앞으로는 집안일도 좀 거들어가며 지내겠습니다요. 이후 봉섭이는 흥섭이의 집에서 지내면서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외양간으로 나가 소요물을 챙기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는 흥섭이를 따라 장에 나섰고 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면 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곤 했는데요. 생선 한 손 고기 한 근처럼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의 성의는 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오기에 손이 허전해서 거 생선 한 선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뭘 또 매번 이런 걸 다 사오는가. 멀리 다녀오느라 힘들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하면서도 춘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봉섭이의 넉넉한 성격의 그녀 역시 봉섭이를 점점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지요. 먼 길 다녀오느라 시장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게나. 내가 금방 저녁 차려줄 테니께. 그리고 춘자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흥섭이는 봉섭이를 보고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봉섭아, 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 요즘은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내 마음이 참말로 든든하고만 그래. 아재, 그럼 저를 그냥 새들어 사는 식객이 아니라 편하게 아들로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구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흥섭이도 봉섭이의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장돌뱅이 친구가 아닌 마치 아들처럼 느껴졌고 가끔씩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봉섭이 생각날 정도였지요. 봉섭이는 더 이상 행랑방에 머무는 손님이 아닌 어느덧 흥섭의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식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봉섭이가 흥섭의 집에 자리 잡은 지 거의 1년이 되던 날, 명절을 앞둔 집안은 한창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안에 큰일이 터졌으니 바로 흥섭의 딸 춘심이 갑작스레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지요. 아침부터 춘심의 방에서는 그녀의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춘자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방으로 들어가 춘심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다냐. 네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이러는 것이냐잉? 춘자는 딸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물었지만 춘심이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몸을 가늘게 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춘심아. 네가 왜 이러는지 이 애미한테 말 좀 해봐라잉. 답답해 미칠 것 같구만 참말로. 춘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얼굴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던 순간 춘심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워웜에? 춘심이 아버지. 얼른 방으로 들어와 보시란께요. 춘심이가 앞만 봐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구만요. 이를 듣고 급히 방으로 들어온 흥섭이는 딸의 상태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지요. 춘심이는 여전히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것을 본 흥섭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져 갔습니다. 춘심아,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흥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춘심이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흥섭이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불현듯 떠올랐지요. 이놈이 봉섭이 이놈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눌러 앉더니만 목적이 이거였구만 그래. 워웜에 서방님. 거 진정하시고 춘심이 말이라도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춘자의 애원에도 흥섭이는 부인의 말을 들은 채 만채 방을 박차고 나가며 봉섭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평화는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흥섭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손에는 낫을 들고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 봉섭이는 막잠에서 깨어 하품을 하고는 마루에 나서려던 참이었지요. 이놈, 대체 우리 춘심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흥섭이는 낫을 들고 봉섭이에게 다가섰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봉섭이는 이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재. 아니, 장인어른. 제 목을 치시려거든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십시오. 흥섭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낫을 든 손이 떨리기는 했으나 봉섭이의 진지한 태도에 그의 분노가 살짝 누그러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춘심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봉섭이는 흥섭이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르신께서 보시기엔 제가 춘심이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여엄치 없는 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서도 하지만 춘심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평생을 바쳐 잘 살 자신이 있구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내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같은 놈과 연이 닿다니. 네가 평소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던 것을 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네 놈에게. 이번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구만요. 장인어른. 장인어른께서도 평소에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춘심이가 바로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봉섭의 진심이 담긴 말에 흥섭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에 들린 낫은 어느새 힘없이 내려갔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놈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랑 나랑은. 흥섭은 말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나랑은 주모 명옥이와 정을 나눈 사이구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동서지간인데 어떻게 네가 내 사위가 될 수 있겠냐? 워우 워메. 무엇이라고요? 봉섭이는 흥섭이의 말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지요. 평소에 저한테는 형수님만 보고 평생을 살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그런디 도대체 흥섭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안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겼고 봉섭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있었지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장인어른과 저의 가슴 속에 묻어두도록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섭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요. 내 딸 춘심이를 잘 부탁하네 봉섭이. 흥섭의 말에 봉섭이는 다짐을 하듯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요. 거 춘심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흥섭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봉섭이의 진심을 느끼고 마침내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해 춘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던 날 흥섭이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당에는 축하객들이 가득 모였고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지요. 바로 봉섭이와 춘심이가 마침내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흥섭이는 마지못해 사위로 봉섭이를 받아들였지만 혼례식 날만큼은 누구보다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뒤에도 봉섭이와 흥섭이 사이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 어색함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몇 달 후 춘심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아기가 집안의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두 남자는 함께 웃고 떠들며 점차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마철이 찾아오고 어느 비가 퍼붓던 날 봉섭이와 흥섭이는 집안에 앉아 작은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아야 봉섭아. 네 도대체 나한테 몇 냥을 뜯어가려고 또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네 좋은 말 할 때 배 똑바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요. 봉섭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지요. 하이고 장인어른. 참말로 내가 무슨 수작질을 했다고 그럽니까요? 이것이 다 실력 차이지요. 내가 장인어른보다 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는 다음 판에 아주 눈물 쏙 빼게 될 줄 알아라. 두 사람의 투덜거림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선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대신 은근한 고마움과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장날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며 장터로 향했지요. 아 봉섭아. 오늘부터는 이전하고 달리 내가 소를 보는 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 귀 쫑긋하고 잘 따라와야 한다잉. 하이고 인자부터는 제가 장인어른의 직속 제자가 되겠구만요. 그래요. 네가 열심히만 잘 배우면 나중에는 나보다 더 좋은 소를 고를 날이 올 것이구먼.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 배워봐라. 흥섭이와 봉섭이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장돌뱅이 친구가 아닌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 위에는 웃음과 다정함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